내가 이 집 가장이야. 2년 너 오늘 두고 봐. 술에 취한 새아빠가 엄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3년 전 해외 파병 중 전사했다고 통보받은 딸이 없는 사이 홀로 남은 엄마는 외로움에 재혼했지만 그것은 끔찍한 선택이었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고 새 남편의 주먹이 멈췄습니다. 죽었다고 모두가 믿었던 그 딸이 돌아온 것일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연아, 글러브 제대로 껴야지. 수진이 딸의 작은 손목에 빨간 복싱 글러브를 단단히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12살 서연은 링 위에서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아이들과 맞서고 있었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딸을 키우던 수진에게 서연은 때론 든든한 아들 같기도 했죠. 복싱장에서 코치들도 감탄할 정도로 강인했던 서연. 중학교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섰습니다. 엄마, 저 군대 가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연이 꺼낸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복싱을 하는 것도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었는데 군대라니요. 서연아, 왜 군대를 가려고 하니? 대학교 가서 체육교사라도 되면 안 될까? 엄마, 전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지키고 싶고요. 서연은 특기자 전형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며 뿌듯해하던 딸의 모습이 수진에게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키 작은 딸이 반듯한 군복을 입고 경례하던 모습이요. 그런데 임관 3년 후 서연에게 특수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해외 파병이었죠. 정확한 위치도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비밀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수진의 가슴은 왠지 불안했죠. 딸을 보내고 나서 한 달,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작전상 연락이 어렵다고만 했어요. 그러다 6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서연 중위께서 작전 수행 중 폭발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순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 장교가 정중하게 전해준 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은 서연의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대회 우승 트로피들과 사관학교 졸업사진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국립현충원에 빈관만 묻혔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서연이 없는 세상이 너무 공허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딸이 지키려 했던 나라에서 딸이 사랑했던 엄마로서 말이죠. 벽에 걸린 서연의 군복 차림 사진이 오늘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그리워서 수진은 매일 그 사진에 말을 걸곤 해요. 서연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야, 이 음식이 뭐야? 해철의 고함 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녁 7시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해철이 발길질로 뒤엎었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보, 뭐가 잘못됐나요? 평소처럼 만들었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해철의 눈은 이미 술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온 거였죠.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음주와 폭언이 수진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고. 너는 장사는 제대로 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 모양이야. 해철이 밥그릇마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쌀알들이 마루에 흩뿌려졌고 수진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어요. 재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수진은 자신이 왜 재혼을 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서연이 죽은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딸 생각에 잠들지 못하던 나날들. 그때 해철이 나타났죠.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해철은 처음엔 신사적이고 다정했습니다. 수진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든든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혼자 살기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때의 해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감싸주곤 했습니다. 사업도 제법 잘 된다고 했고 수진의 식당 일도 이해해준다며 격려해 주었죠. 그런 그에게 수진은 마음을 열었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해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수진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했습니다. 수진이 번 돈으로 술을 마시면서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죠. 당신이 사업 실패한 게 내 잘못인가요? 한 번은 수진이 참지 못하고 대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철은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처음으로 맞은 그날 밤 수진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있었다면 엄마를 지켜주었을 텐데 말이죠. 또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치워. 해철의 고함에 수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며 수진은 또다시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화를 내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여보. 금방 치울게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쌀알을 하나하나 줍는 수진의 등 뒤로 해철의 욕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거실 벽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진 속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지키겠다던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수지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해철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있어? 내가 이 집 가장이야. 해철이 소리치며 거실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세며 생활비는 모두 수진이 벌어오는 돈이었어요. 해철은 실패한 사업 핑계를 대며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친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새로 밥을 지으려 하자 해철이 또 소리쳤습니다. 밥은 됐어. 나 나가서 먹고 올 테니까 돈 내놔. 여보, 오늘 식당 매상이 별로 안 좋아서요. 내일 드릴게요. 뭐, 매상이 안 좋다고? 그럼 왜 장사를 하고 있어? 차라리 가게 접고 딴 일이나 해. 해철은 수진이 운영하는 식당마저 무시했습니다. 서연이 죽은 뒤 수진이 홀로 일어서려고 시작한 그 작은 식당을 말이죠. 수진에게는 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는데도 해철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수지는 지갑에서 몇만 원을 꺼내 해철에게 건넸습니다. 해철은 돈을 받아들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군대에 가기 전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무 약해졌나? 내가 보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나 봐. 그때 문득 서연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전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지키고 싶고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작 딸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딸을 잃고 나서 수진은 더욱 나약해진 것 같았어요. 서연이라면 이런 상황을 참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해철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던 해철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가장이라고. 수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해철의 중얼거림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지겨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수지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당 준비를 위해 나갔습니다. 해철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벼운 안부를 물어보곤 했죠. 수지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적어도 식당에 있을 때만큼은 집에서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저녁 9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서연이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저 별 중에 아빠도 있을까요? 그럼 서연아,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딸마저 없으니 세상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짧은 머리에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수진이 천천히 다가가자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었어요. 수진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지만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니? 네, 엄마. 저예요. 서연이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빛은 더 차가워 보였지만 분명히 딸 서연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꿈이 아니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예전과 달리 무표정했지만 엄마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은 쓸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것조차 소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서연아, 어떻게 된 거니?
군에서는 내가 실종됐다고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엄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추워요.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지도 않았고 환한 웃음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철이 깨어있는 모양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철에게 서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해철이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해철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누구야, 저 애는? 이 밤중에 왜 데려와? 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서연을 처음 보는 해철에게 서연은 그저 낯선 젊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여보, 이 애는? 수진이 말하려 하자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은 서연의 모습은 해철에게도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자기소개에 해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가끔 죽은 딸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뭐라고? 한서연? 그럼 너 수진이 딸이야? 네, 그렇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던 수진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해철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꿈일까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정말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서연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의 손길이었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도 예전의 애교는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해철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두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진의 딸이 자신의 위치를 흔들까봐 불안했던 거죠. 거실 한편에 걸린 서연의 사진이 실물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환한 모습과 지금의 차가운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과연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진이 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해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두 모녀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파병 갔던 곳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었어요.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였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무장 세력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벌써 8달이 지나 있었고요. 8달이나?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네. 뇌진탕과 여러 외상으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대요. 깨어난 후에도 기억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서연은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딸의 얼굴에 희미한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못한 거니? 깨어났으면 엄마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었잖아.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엄마. 서연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맡았던 임무는 국가기밀이었어요.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저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보안상 가족과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조차 군 당국 일부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는데 왜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요? 엄마, 국가 기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인의 감정보다는 더 큰 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서연의 말에는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니? 임무가 종료되었고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이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휴가라는 말에 수진의 마음이 또 무거워졌어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딸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연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서연아. 내가 살아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수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그때 해철이 목을 가다듬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계속 살 건가? 해철의 질문에 서연이 엄마에게서 몸을 떼고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해철을 제대로 바라본 거였어요. 실례지만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서연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질문에 해철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너 엄마 남편이야. 내 새아버지지. 아.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건조한 반응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재혼했어. 내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서연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서연이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지친 엄마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수진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손목에 있는 건 뭐예요? 서연이 수진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소매에 가려져 있던 부분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수진은 급하게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아, 이건 식당에서 일하다가 부딪혀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엄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해철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맥주를 마셨고 수지는 딸의 시선을 피하려 했어요. 서연만이 차분하게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모녀,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딸 앞에서 어색해하는 새아버지. 이 집에는 분명 수진이 말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군대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거실에서 잠을 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수지는 이미 식당 준비를 위해 나간 뒤였고
해철은 침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전 자신이 살던 집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 외에는 낯선 남자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술병들이 쌓인 쓰레기통, 거칠게 다뤄진 가구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 하나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엄마 손목의 멍 자국과 집안의 이런 흔적들. 서연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 해철이 일어났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서연을 보고 해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내 엄마는? 식당에 가셨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해철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직 오후인데도 말이죠. 야, 너 군대에서 뭐 했다고 했지?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수 임무? 뭔 거창한 소리야. 어차피 군대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해철의 말투는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해철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너 엄마가 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줄 알아?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식당 운영까지 하면서. 해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 가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살려면 내 눈치를 봐야 할 거야.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저녁 8시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보였어요. 서연아, 오늘 하루 어땠니? 괜찮았어요, 엄마. 서연이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녀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았어. 그것보다 내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해철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 언제 주는 거야? 배고프단 말이야. 수진이 재빨리 밥상을 차려나갔습니다. 서연도 따라 나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해철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때 해철이 젓가락질을 하다가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 짜증나. 이 그릇들도 너무 미끄러워. 해철이 투덜댔지만 치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일어나 바닥의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철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서연이 일어나려 하자 해철이 소리쳤습니다. 야, 앉아 있어. 내 엄마가 하는 거야. 이 집 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해철의 고함 소리에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해철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인데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해철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술기운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함이 있었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버릇없게 굴고 있는 거야.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라고. 해철이 일어나며 서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말렸어요. 여보, 서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우려고 한 거예요. 닥쳐. 내가 버릇을 잘못 가르쳤나 봐. 해철이 수진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신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해철은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야?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집 딸 한서연 중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하시는 걸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군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해철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상대가 만만한 젊은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 집 가장이야. 해철이 다시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면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서연의 말에 해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해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은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서연과의 대치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실에서 잠든 서연을 힐끗 보며 조용히 나가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에 해철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상관없잖아. 내일이야. 해철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어디 간다고 말씀드리셨나요? 왜 내가 간섭해? 내가 어디 가든 내 마음이야. 해철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는 행선지를 알리는 게 예의입니다. 가족? 너 따위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해철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 집 가족입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나중에 들어오신 거죠. 해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급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 식당 일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아, 오늘은 어땠니?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맞고 계시죠?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넘어져서 생긴 상처랑 맞아서 생긴 건 달라요. 폭력의 흔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서연이 수진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드러났어요. 이건 누군가 강하게 잡아서 생긴 자국이에요. 그리고 어제 집안에서 본 깨진 그릇들, 거칠게 다뤄진 가구들까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였어. 사업이 잘 안 된다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왜 참고 계셨어요? 내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웠나 봐.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없는 사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지. 두 모녀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해철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아직 낮인데도 벌써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뭐야, 둘 다 있네. 나 없다고 뒷담화했어? 해철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철과 수진 사이에 섰어요. 낮술은 좋지 않습니다. 뭐, 내가 언제 술을 마시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해철이 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서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철이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서연의 말에 해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호? 웃기지 마. 내 엄마가 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줄 알아?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셨을 겁니다. 오히려 어르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계시죠. 해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때리시려면 때리세요. 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은 군 장교를 폭행한 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괴롭힌 일들도 모두 신고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신고? 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대화와 어르신의 폭언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몸의 상처들도 사진으로 찍어뒀고요. 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집에 온 첫날부터였습니다. 군인은 항상 증거를 수집하거든요. 서연이 핸드폰 갤러리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멍 자국 사진들과 집안에 파손된 물건들 사진이 있었어요. 너 이런 식으로 나를 함정해? 함정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직접 하신 일들의 기록일 뿐이에요. 해철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술 기운도 순간적으로 깨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잠깐. 이혼?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해철이 갑자기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면서 살 권리는 없으니까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해철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어요. 수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려는 딸의 강인함이 너무도 든든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해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수진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수진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고 이제 공식적인 절차만 남았어요. 서연이 엄마 일을 도우러 나간 사이 해철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음주로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서연이 집에 온 이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해철은 술로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식당 정리를 마저 하고 온다고 했어요. 여보, 점심은 드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철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점심?
술이 점심이야. 해철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2병째를 마시고 있었어요. 너 딸년 어디 갔어? 해철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 되는 게 해철의 습관이었어요. 서연이는 식당에서 일마저 하고 있어요. 일? 그년이 뭔 일을 한다고. 군대 나온 것도 우스운데. 해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질투와 불안감이 술과 함께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딸? 내 딸이지, 내 딸은 아니야. 그년 때문에 이 집이 뒤죽박죽 되고 있어. 해철이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년이 오고 나서부터 넌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무시했나요? 수진이 해철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해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시 안 했다고? 어젯밤에 그년 편들면서 나한테 대든 거 잊었어? 해철이 일어나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내가 이 집 가장인데 그년이 와서 내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 참을 수 없다고. 여보, 진정하세요.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뒤로 물러나며 말했지만 해철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군대 나온 것도 별거 아닌데 잘난 척하고. 해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그년이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그만해요. 좋아. 그년이 돌아오면 내가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해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갑자기 해철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그년한테 뭐라고 했어? 나 욕하라고 시켰지?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해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년이 어떻게 내 약점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겠어? 해철이 수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아팠어요. 정말 아니에요. 서연이는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웃기지 마. 내가 미리 귀띔해 준 거야. 해철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균형을 잃고 소파에 넘어졌어요. 아, 수진이 아픈 신음을 내었지만 해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그년한테도 똑똑히 말해도. 흥분한 해철이 수진의 뺨을 때린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넘어진 엄마와 술에 취해 흥분한 해철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너, 딱 맞게 돌아왔네. 해철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망치고 있어. 당장 꺼져.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뭘 했다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해철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이 와서 이 집을 어지럽히고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해철이 손을 들어 서연을 때리려는 순간 서연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해철의 팔을 붙잡고 뒤로 돌려 제압했어요. 아, 아파. 해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냉철함이 드러났어요. 사과? 내가 왜?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서연이 해철의 팔을 더 강하게 비틀자 해철이 고통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나 줘. 아프다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서연은 전혀 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해철의 사과를 들은 서연은 그제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해철은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시죠. 뭐? 경찰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신고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해철을 즉시 연행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해철이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행범이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서연은 엄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다친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밤 두 모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철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해철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평온함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식당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휴가 중이라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쉬어야지. 엄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일을 배우고 싶고요. 모녀가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정겨웠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나란히 걸으며 수지는 행복함을 느꼈어요. 식당에서 서연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반찬 준비까지 도왔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체력과 정확성 덕분에 일 처리가 빨랐어요. 사장님, 이분이 딸분이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서연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군인인데 휴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아, 군인이시구나. 듬직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닮아서 착해 보이고. 손님의 칭찬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서연과 수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이 식당 운영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뭘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아니에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정말 존경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아, 사실 엄마가 내게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저녁 무렵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서에서 받은 긴급신고 장치를 항상 휴대하세요. 서연이 작은 기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돼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설마 해철이 또 나타나려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에 대비해야죠. 두 번째로 서연은 집 현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다 기록돼요. 엄마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께 제 연락처를 드렸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요.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해철이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시던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금방 끓여줄게. 수진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서연은 밥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모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달에 부대로 복귀해야 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언제까지 휴가니? 이틀 후까지요. 너무 짧네. 수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다시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셨어요. 정말 그럴까? 네. 엄마는 원래 강한 분이셨어요. 잠깐 힘들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국내 부대로 전속 신청을 했어요. 정말? 네. 이제 엄마 곁에서 지키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군 배지였어요. 엄마, 이걸 드리고 싶어요. 서연이 반짝이는 배지를 수진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 군 배지예요. 이제 이건 나라가 아니라 엄마를 지키는 증표가 될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외로우시거나 무서우실 때 이걸 보세요. 제가 항상 엄마를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수지는 배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라는 든든한 군인이 있잖아요. 그날 오후 서연과 수지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저희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거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두 모녀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저녁 공기와 어우러졌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돌아와서 엄마를 구해줘서. 엄마를 구한 건 엄마 자신이에요. 저는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수지는 딸이 준 배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네, 엄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어렸을 때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이제 두 모녀는 다시 함께 별을 보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철이라는 어둠이 걷히고 난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 같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군인 딸과 다시 일어선 강인한 엄마.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이 준 배지를 베개맡에 두고서요. 꿈속에서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겠다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 정말로 엄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연이 엄마를 구한 것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